안녕하세요. 제 얼굴을 모르는 분들에게 신세한탄 좀 하고 싶어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족은 소중하고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여겨진다는 건 당연합니다. 저 역시 저희 부모님이 소중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 후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들이 생기게 되면 그 가족 구성원 역시 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돕고 지내야 한다는 건 당연하고요. 내 부모님은 천륜으로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낼 수가 없지만 배우자의 가족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결합된 사이이기 때문에 내 가족처럼 가깝게 느껴지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렇기에 가족과 가족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상대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직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며 아내나 남편이 아닌 본인 가족들만 챙기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은 모두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 순 없겠죠.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저는 올해로 49살이 된 중년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전쟁처럼 살아오다 보니 세월이 흐른 것도 몰랐는데 어느덧 결혼 22년 차에 주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절 여성으로서 대학에 진학하는 건 드문 일이었지만 당시 저희 부모님의 소중한 외동딸이었던 저는 원 없이 공부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학 진학도 해 49살이 된 지금도 제 일을 가지고 살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21살과 소개팅으로 우연하게 만난 남편과는 연애를 시작했고 군대 취업을 모두 거쳐 6년의 연애 끝에 제가 27살이 되던 그 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큰 시누이부터 남편까지 2살 차이가 나는 누나 둘이 있었어요. 외동으로 자란 제 입장에서는 누나들과 사이가 매우 좋은 시부모님의 모습이 다복하고 좋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시누이가 많은 집은 별로다라는 말이 있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그리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형제 자매가 없던 제 눈에는 유독 누나들과 친하게 지내고 친구같이 지내는 모습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이 좋은 남매의 모습으로 보였고 저 또한 얼른 그 구성원 중 한 명이 되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어요. 당시 누나들 역시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던 터라 남편과 가까이 지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이기만 했을 때라 그런지 굳이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일화가 몇 가지 있기도 했어요. 남편과 저는 동기이기도 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일주일을 만나면서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의미 있는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국토대장정을 가는 것을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야, 우리 이번 여름방학에는 국토대장정 한번 해볼래? 자기 앞으로 군대 가고 나도 취업 준비하고 그러면 이런 의미 있는 추억 남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때? 아, 국토대장정? 아, 벌써 신청한 건 아니지? 상황 좀 보고 이야기해 줄게. 굳이 힘들게 자처해서 할 필요가 있나? 아유, 우리가 젊을 때 아니면 이런 거 언제 해보겠어. 그리고 평소에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잖아. 왜? 별로 안 내켜? 그럼 됐어. 혼자라도 갈 거야. 아이, 그게 아니라 혹시 삐졌어? 그런 거 아니고 집에 확인해 봐야 해. 뭐? 집에?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집 허락을 꼭 받아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됐어. 그게 아니라 사실 나 자기 만나기 전부터 누나들이랑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었어서 방학 때 다녀오는 건데 내가 여친 생겼다고 먼저 빼면 누나들 엄청 삐칠 것 같은데. 자기야, 나 만나기 전에 약속한 거면 당연히 내가 양보하지. 아니,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해. 괜찮아, 괜찮아. 나 혼자 다녀올게. 재밌게 다녀와.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 진짜 자기는 천사야. 사귀고 첫 학기가 끝난 여름방학에는 미리 잡혀있던 누나들과의 약속으로 인해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그리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방학이나 시간이 날 때에는 나와 시간을 보내면 되니
충분히 양보할 수 있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방학은 사귀는 내내, 아니 대학을 다니는 4년 내내 제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꼭 시간을 보내거나 데이트를 하자고 이야기를 미리 해도 항상 알았다고 하던 남편은 직전에 누나들과의 여행이나 데이트로 저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점심은 같이 먹었으니까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도 되지? 무슨 소리야? 오늘 우리 기념일이잖아. 점심도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오래 데이트 좀 하다 가면 안 돼? 나 오늘 자기랑 점심만 먹을 줄 알고, 저녁에는 작은 누나랑 유명한 음식집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럼 자기도 같이 갈래? 아니, 오늘 우리 만난 지 2년 되는 날이잖아. 이런 날은 온전히 우리 둘이 시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또 누나들이 껴야 하는 거야? 아니, 다른 여자도 아니고 누나들인데 뭐 어때?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놀면 좋지. 왜 싫어? 누나는 자기 없으면 친구가 없대? 왜 꼭 자기랑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야? 매번 매 데이트마다 같이 놀거나 먼저 가거나. 이게 뭐야? 진짜 힘 빠지게. 가족이잖아. 딱히 같이 갈 사람 없으면 같이 다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누나들이랑 노는 건데 그런 걸로 질투하는 거 아니지? 아니, 가족인데 내가 질투할 건 아니지. 그래도 좀 그러네. 기념일에도 누나들과의 약속 때문에 일찍 집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부모님 없이 누나들만 집에 있어서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일도 많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함께 보려고 열심히 기다렸던 신작 영화를 저에게 상의도 없이 누나들과 미리 보고 온 후 저에게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누나들과의 끔찍한 애정과 사람을 왜 빠르게 눈치채지 못했는지 싶기도 하네요. 사람은 역시 적응의 동물인지 처음에는 불만스러웠던 모든 일들이 6년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적응을 하면서 그런 남편과 누나들의 관계가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취업을 해 결혼 정년기에 들면서 남편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매우 끈끈한 사이인 누나들을 직접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다정했던 시부모님 덕분에 불편함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기는 했어요. 다만 남편과 사이가 좋은 시누이들은 환영하는 듯 하기도 했지만 여자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이면서 은근슬쩍 압박 아닌 압박을 주더라고요. 저 역시 눈치가 빠르다 보니 그런 기색을 전혀 못 느낀 건 아니었지만 그대로 저만 잘 한다면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었고 남편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당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았겠지만 형편상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절은 집 매매를 하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쉽지 않았고 보통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희 역시 월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갔어요. 다만 남편과 함께하는 맞벌이와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다 해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둔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월세살이를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덕에 서울 중심부의 전세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올라올 수 있었어요. 저의 최종 꿈은 서울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그 꿈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난 후 아이를 낳고 나서도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버텼던 것도 사실이에요. 첫 아이를 낳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만 했지만 둘째를 낳은 후부터는 사실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도 했어요. 툭하면 아이들 일로 연락이 오는 통에 회사 눈치를 보며 힘들게 버텨온 것도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회사 생활을 해오면서 일을 했던 건 오직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를 이루고 제 인생의 황혼기는 좀 더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6년 장기 연애를 하고 난 후 결혼을 하게 된 나와 남편은 별 다른 분쟁이나 문제 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조용했던 결혼 생활이 완벽하게 뒤집히게 된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게 되면서 상황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었어요.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사건은 바로 시아버지의 불륜 사건이었어요.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누나들과 사이가 좋은 것도 자상하고 워낙 가족밖에 모르는 성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시부모님의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남편 또한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분은 정말 오랜 시간 부부로 지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고 부부셨거든요. 서로 언성 한 번을 높이는 일이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과 특히 시아버지의 시어머니 사랑이 극진한 모습을 보니 남편도 분명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기도 해요. 이렇다 보니 당연히 시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날도 평소와 같았고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남편의 휴대전화가 급하게 울렸고 누나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아든 남편은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벌떡 일어났고 먹던 숟가락을 놓은 후 저에게 빨리 겉옷을 챙겨 나오라고 했어요.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갑자기 변한 남편의 얼굴색을 보고 보통 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고 빨리 겉옷을 챙겨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 적잖이 충격을 받았죠.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누나들 무슨 일 생겼대? 일단 따라 나오긴 했는데 무슨 일인지 알려줘야지. 지금 어머니 쓰러지셨대. 한국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다고 빨리 오래. 뭐? 어머니가 갑자기 왜?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으셨잖아. 나도 자세한 건 못 듣고 지금 엄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당장 오라고 소리쳐서 가는 거야. 가서 들어봐야지. 급하게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고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때에는 이미 시어머니는 응급실을 지나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로 들어가신 상황이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급박하니 무슨 일인지는 묻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던 시간이 지났고 다행히 몇 시간 만에 시어머니는 의식을 찾으셨고 안정되면 일반 병실로 옮기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후 정돈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을 위해 시누이들과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형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지병이 있으셨나? 아, 오이케, 정말 말도 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 지금. 글쎄, 아버지가 엄마 모르게 10년이나 바람을 피우고 있었댄다. 네? 시아버지가요? 아니, 두 분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내 말이 그동안 바람 안 걸리려고 쇼를 한 거지. 어제 저녁에 아버지가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셨는데 엄마가 겉옷 정리하다가 처음 보는 휴대폰을 발견했댄다. 그리고 거기서 상간녀랑 연락한 거, 데이트한 거 다 나와 있었던 거지. 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버지 지금 어딨어? 아, 진짜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 난리통에 휴대전화는 꼭 쥐고 실려오셔서 지금 봤는데 진짜 내가 해도 우리 아빠 맞나 싶을 정도야. 너무 소름 돋는다고. 세상에. 아, 어머니 속상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잘못되시면 어떡해요? 진짜 우리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10년씩이나 속이면서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엄마 잘못되기만 해. 아무리 아버지라도 내가 가만 안 둬 진짜. 남편은 시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났는지 시아버지를 찾았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진 후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데리고 오신 게 바로 시아버지였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시어머니가 쓰러지게 된 것인지 절대 말을 하지 않다가 시누들과 남편이 강하게 채근하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걸리고 난 후에 시어머니와 언쟁을 좀 했고 이렇게 된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서 내가 벌은 돈 다 날리고 싶지 않으니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가셨고 시아버지가 그런 시어머니를 응급실로 데리고 오셨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당시에는 시아버지의 외도에 충격을 받아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말이나 내 돈을 다 날리고 싶지 않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는 그 상황에서도 당당했고 일단은 시어머니가 일어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상황을 일단락시켰어요.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시어머니가 쓰러졌고 그 후유증으로 중풍 증상과 함께 실어증이 오셨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병원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생각지도 못했던 시어머니의 병원 생활은 곧 엄청난 병원비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누이들과 남편 그리고 저 역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일이기도 했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곧 호전이 되셔서 병실을 옮기셨고 자식들끼리 남아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과 병원비 지출 등에 대해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저희 모두를 시아버지가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한 번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보기 싫은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정말 또 한 번의 충격을 주는 일이었어요. 네 엄마가 호전됐으니 일전에 이야기했듯이 엄마와 헤어지고 싶다. 너희가 반대한데도 아니 나는 오늘부로 집을 나갈 것이고 각자 남처럼 살 것이니까 찾지 마라. 네? 엄마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아버지까지 왜 이러세요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면 너희가 나한테 그런 말 못한다. 나는 할 도리 다 해고 원망해도 할 말 없다. 지금 이렇게 가시면 엄마 잘못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러시면 저희도 아버지 다시는 안 봐요. 돌아가신다고 해도 절대 안 본다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죽었다고 해도 찾지 말고 장례식도 오지 마. 이제는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고.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군데요? 누군데 이렇게 미쳐서 아픈 엄마까지 놓고 가버리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니들 키우고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고 돌봐준 사람이야. 너네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할 이유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신경 끄고 연락하지 말아라. 아버지 미쳐도 단단히 미치셨네. 정신이 아주 나가셨어요. 그래요. 후회하시지 마세요. 앞으로 아버지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시는 볼 생각도 마세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과 신우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고 저는 그 상황을 말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을 한 시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 짐을 싸서 가출을 해버리셨더라고요. 시아버지 당신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들려도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상황은 나빠졌지만 당장 노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수습해야 했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 있는 건 사치였어요. 남편도 일을 하고 결혼을 한 큰 신우도 집 눈치를 보느라 어떤 말도 하지 못하자 별다른 직장이 없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작은 신우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간호하겠다고 했고 주말에는 큰 신우와 남편 그리고 제가 번갈아 가며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기로 했어요. 그래도 남은 가족들이 끈끈하니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신우들이 책임을 미루지 않고 나서서 해결한다고 하니 한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생활을 하던 저 역시 시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어머니 병원비를 함께 충당하면서 보태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훈훈하게 상황을 마무리했어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시누이들이 선뜻 나서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겠다고 한 이유에는 다 꿍꿍이가 있었고 이를 알게 되면서 남편을 포함한 시댁에 대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죠. 사건 사고는 늘 갑작스럽게 생기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병수발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흘러갔어요. 다만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욕심에 쓰고 싶은 것 쓰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과 애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참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로 인해 갑자기 생긴 지출은 저에게도 큰 사고였어요. 시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받으시는 연금 등으로 시어머니와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크게 조력을 해드릴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당장 시어머니 병원비부터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 모두 다 남편과 저, 그리고 신우들이 나누어서 충당을 해줘야 하는 상황임은 확실했어요. 그동안 조금은 올랐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오던 남편의 월급과 생활비에 더해 저 역시 회사 생활을 하며 번 돈,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모든 돈으로 돈을 메꾸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말 애써왔거든요. 덕분에 온몸에 성한 곳이 없었고 늘 바쁘게 움직이니 살도 찌지 않았고요. 그런 제 모습을 저희 친정 부모님은 늘 안쓰러워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 부양 문제가 생겨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 된 도리로 모른 척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에 남편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생각해 봤는데 이제 어머니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 내가 지금 하는 일 조금 더 해서 생활비 좀 보태드릴게. 당신 지금도 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주면 내가 너무 고맙지. 이런 집이라서 내가 너무 미안하네. 당신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며느리로 22년 지냈으면 나도 가족이지. 어떻게 시어머니 나몰라라 내버려두니. 신우들도 보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일조하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 진짜 결혼 잘했다. 이렇게 야무진 와이프는 없을 거다. 그럼 내가 며느린데 이런 상황 모른 척 할 줄 알았어? 나도 며느리 역할 해야지. 같이 해결해. 우리 가족이잖아. 남편 또한 제가 평생 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하고 지냈는지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내온 어느 날 이런 제 믿음이 산산이 조각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따라 일이 빨리 끝났고 평일이지만 시어머니를 볼 겸 작은 시누이에게 휴식을 줄 겸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던 길이었어요. 병원 문 앞에서 들고 오던 간식거리가 떨어져 줍던 중 병실 안에서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과일을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을 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지내고 있는 작은 시누이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선물 투자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해봤고 몇 번 수익에 성공을 하니 욕심이 커져 부모님을 설득해 시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시던 그 집까지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풀로 땡겨 투자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모두 불과 몇 분 사이에 잃어 빚더미에 나앉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살던 그 집도 경매로 넘어가는 것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큰 시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순간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입을 틀어막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내겐 공유하지 않았는지 괘씸하면서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파도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생기는구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던 찰나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지 와이프 모르게 돈을 좀 더 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 야, 너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큰일 나. 그리고 그 사실을 와이프가 알아봐. 나래도 우리 애기 아빠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 뒤집어 엎겠다. 아니 뭘 또 뒤집어 엎어. 가족이 어렵고 힘들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지랑 결혼했다고 내 동생이 장남이 아닌 게 돼? 너는 시집 안 가봐서 몰라. 이게 우리 집 일이니까 나도 그냥 쉬쉬하고 있지. 동생 와이프가 알아봐. 진짜 이혼하자고 해도 할 말 없을 거다. 웃기지 마 언니. 우리가 뭐 버는 돈을 다 달랬어 뭐 했어. 막말로 우리가 망하면 지가 더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해줘. 하긴 그것도 그래. 며느리 됐으면 이주 귀신으로 살아야 하는 거지. 그니까 언니도 민정이한테 괜히 미안해하거나 알게 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 우리가 뭐 못할 짓 했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고 시누이들은 당황한 듯 놀라더라고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 병실로 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남편은 그 길로 병실에 왔지만 대화는커녕 저를 끌고 나오면서 본인 누나들 내가 아니어도 힘든데 저까지 보태지 말라고 하면서 집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저는 참았던 이야기를 속사포같이 내뱉기 시작했어요.
작은 신우로 인해 망한 집에 왜 남편인 당신이 돈을 가져다 바치는 건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에게 비밀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죠.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다는 듯 본인이 장남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보냐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왜 난리를 치냐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우리 집을 위해서 악착같이 일하고 벌어서 돈 벌고 나 아파도 병원 한 번 안 가면서 돈 벌어 당신 엄마 병원비에 주말에 수발까지 다 했는데 나는 구성원이 아니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아이 그럼 그게 누나들 다 앉혀놓고 할 얘기야? 우리 집 일인데 왜 자꾸 가족들 다 끌어들이면서 죄 만들려고 해? 아 진짜 성격 이상해 당신. 성격이 이상해? 지금 이게 우리들 일이야? 당신 누나들이랑 같이 작당하고 나 속인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건 불쌍해 보이지도 않디? 그래. 그렇게 한 거 다 당신 욕심에 집 사고 싶어서 한 일이지. 아 내가 원해서 한 거야? 그래서 그동안 누나들 돕는 것도 당신한테 손 벌린 적 없잖아. 왜 이래? 그래. 그러니까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나 모르게 그 집이며 생활비까지 다 보태주고 있었냐고. 당신 나 모르게 돈 꽁쳐두니? 그래. 아이 우리 누나가 힘들다는데 내가 도와주지 누가 도와주냐. 너는 능력이 좋아서 알아서 벌고 알아서 저금하니까 내가 좀 덜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동안 그 돈 어디서 나서 도와줬는데 똑바로 말해. 내 월급에서 줬다 왜? 그동안 너한테 주는 월급이랑 집에 주는 돈이랑 별개였다 왜? 그니까 당신은 나랑 22년 살면서 월급을 그렇게 계속 속였어? 아니 그래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능력 없는 척 내가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모르는 척 했니? 당신은 억척스럽잖아. 당신이 자처해서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말려? 아이 그리고 힘들면 안 하면 되지. 내가 어제 당신한테 일하라고 등 떠밀었어? 당신 진짜 말 다 했어? 지금 이게 나한테 할 소리야? 와 정말로 정이 떨어진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난 후 정말 온 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면서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며느리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남편은 자기 집 식구만 챙기면서 저를 바보 만드는 상황까지 온 것이지요. 더 이야기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고 그날부터 남편과 냉전을 유지하며 대화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병세 호전으로 퇴원을 했고 이미 경매로 넘어간 집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 알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빌런인 시댁 식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일을 해서 집 매매를 했고 결혼 22년 만에 드디어 방 3개까지 된 내 집을 마련하게 됐어요. 집 매매를 하는 건 오직 제 노력이 99%였어요. 계약금부터 중도금 지급까지 남편이 도와준 부분은 없었고 그래서 더 힘들게 돈을 모으고 일을 해 마련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 이 집은 감히 누군가 터치를 할 수 없는 엄연히 내 힘으로 꾸린 내 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기도 했지만 이미 남편이 22년간 저를 속여온 것들을 생각하면 남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이삿날이 왔어요. 이삿짐 센터를 먼저 부른 후 이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 남편은 뜬금없이 본인들 누나가 딱하지도 않냐면서 남편의 엄마랑 작은 누나도 이제는 갈 곳이 없는데 저만 큰 집에서 살고 싶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작은 누나가 시어머니를 모두 다 케어한다고 했으니 이사를 하는 집에 방 2개를 내어주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말도 없이 냉전을 유지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건 내용은 역시나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철판같이 두꺼운 낯짝과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나 모르게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린 것도 그리고 나에게 월급을 속여가며 시댁으로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힘으로 이뤄낸 내 집까지 시댁 식구들에게 나눠주자며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연애를 포함해서 28년간 알고 지내온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고 너무 낯설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이게 네 집이니?
내가 혼자서 고생해서 우리 애들 방 만들어주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힘들게 만든 내 집이야. 너네 식구가 왜 들어와? 참나 그래 잘났다. 치사하게. 안 그래도 불쌍한 우리 엄마랑 누나들 아버지한테도 모자라 며느리한테도 버림받게 되는구나.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말이면 다야? 그 말이 무슨 의미야? 아니 그렇잖아. 동네 노숙자가 그래도 그 정도 연민은 있겠다.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장남인 내가 엄마랑 누나들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집도 넓어졌는데 그냥 같이 살기만 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유세를 떨어. 당신 말 잘했다. 그동안 내가 일도 그만두지 않고 애들 해줄 거 못 해주면서 이날만 기다린 거 몰라? 내가 얼마나 노력한지 모르냐고. 애들 생각은 안 해? 당신한테 시댁 식구들만 가족이고 우리 애들은 아니니? 애들은 아직 어리잖아. 건강하니까 어떻게 지내도 상관없고. 근데 우리 엄마랑 누나들은 아니잖아.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모셔야지. 안 그래? 아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는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라고 해도 내 애들이 더 중요해. 그니까 마음대로 들여보낼 생각하지 마. 경고했어. 네 의견은 안 중요해. 빠져. 만약에 우리 엄마랑 누나들 못 들어오게 하면 나 너랑 더 이상 안 살 거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애들 이혼 가정 만들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남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꽂히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자기 자식 문제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가족들이 중요하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전혀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에 저는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넘어지셔서 다리가 부러졌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니 그럼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논리대로라면 아무리 아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 케어를 다 하긴 힘들고 게다가 전 남편처럼 누나들도 없는 외동딸이니 당연히 제가 모시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서요. 만약 남편이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를 데리고 오면 똑같이 해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엄포를 놨어요. 사실 처음에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말에 반발심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친정 엄마가 다쳤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안부 한번 묻지 않았던 남편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보란 듯이 이야기를 꺼낸 건 사실이었죠. 그러면서 만약 남편이 내 의견을 무시하고 시댁 식구들을 이 집으로 들인다면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내 식대로 행동할 테니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우기기는 해도 정말로 시댁 식구들을 끌고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제 마지막 경고엔 남편은 가소롭다는 듯이 남편은 네가 정말로 감당할 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면서 비아냥거린 후 자리를 뜨더라고요. 상황은 이렇게 일단락이 됐지만 설마 정말로 시어머니와 작은 신우를 끌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만약 그렇다면 나도 대책 강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마 했던 제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로 끝이 나게 된 것은 그날 밤에 알게 됐어요.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한 채 결국에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막 이사를 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날 밤 우리 집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고 결국 온 시댁은 발칵 뒤집히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분명히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고 정말 우리 아이들과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은 그렇게 했어도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완벽하게 무시한 것이지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서면서 아이들을 부르며 친할머니가 왔으면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을 목적으로 했던 이야기였던 제 계획을 정말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똑같이 한번 당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했어요. 역시 제대로 된 복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늦은 저녁 갑자기 온 전화에 놀라셨는지 아버지가 급하게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지금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집으로 도착해 그동안 친정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고 버텨왔던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모두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모두 듣더니 몹시 화가 나셨고 제 이야기를 듣고는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친정 부모님까지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해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직접 움직여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막상 친정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집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혹시라도 가족끼리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문득 걱정이 되었어요. 제 그런 마음을 읽으셨는지 친정아버지께서는 절대 싸울 의도 없으니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후 짐을 정리하셨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집으로 와 지내는 게 좋은지 제가 늦은 저녁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데도 찾지도 않더군요. 결국 짐을 다 싼 후에 저 역시 친정엄마와 아빠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출발을 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자 제가 본 광경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더군요. 이미 자기 집처럼 짐을 다 풀었고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편하게 앉아서 TV를 보다가 저를 보며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이내 모두가 현관 쪽으로 시선을 옮긴 후 놀랐는지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오히려 넉살 좋게 인사를 하며 시어머니에게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니 괜찮냐며 안부를 물으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다 같이 만나니 반갑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휴유증으로 말을 더듬으시면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친정아버지는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셨어요. 그동안은 딸이 힘들까봐 아내 다리가 부러져도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이를 먹었는지 기력도 없고 힘들어서 왔다면서 생각을 해보니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인데 딸이랑 사위에게 이 정도 대접도 못 받나 싶어서 왔다고 하셨어요. 또 들어보니 마침 사돈댁도 오신다고 하니 저 역시 부담 없이 얼른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정 아버지 얼굴에 대고 실은 내색을 할 수 없던 남편은 조용히 저를 잡아 끌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이야? 지금 여기가 시장통이야? 뭐 하는 거야? 왜? 당신만 자식 노릇하라는 법 있어?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자식 노릇 해야지. 야, 너는 결혼을 했으면 시댁 식구가 우선이지. 너네 부모님을 왜 갑자기 모셔? 어이가 없네. 나도 우리 엄마 걱정돼. 당신 엄마는 적어도 당신 말고도 딸이 둘씩이나 있잖아. 왜 꼭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해? 전 그렇게 걱정스럽고 꼭 봐야 한다는 주장하면 나는 우리 집 유일한 자식이니 내가 보는 게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귀를 막고 물어봐라.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런 경우가 왜 없어?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유일한 딸이고 걱정스러우시면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지. 막말로 내 부모도 아닌데 무조건 모셔야 하는 건 뭔 논리야? 너 출가 외인이야. 결혼했으면 시댁 식구가 니네 식구고 네 부모지. 너는 그런 것도 가정교육으로 못 배웠어?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저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편은 갑자기 밖으로 나갔고 친정 아버지에게 직접 가서 공간도 없고 좁으니 죄송하지만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름이 끼쳤고 정말 오만정이 떨어지면서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더는 못 참겠는 마음이 들어 친정아버지 앞을 막아서며 이거 왜 이러냐고, 내가 당신한테 효도해 달라고 했냐고 각자 자기 부모 챙기면서 셀프 효도하자고 말하면서 친정 부모님을 방으로 모셨어요. 이미 작정을 하시고 저를 따라오셨던 친정 부모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철판을 깔고 남은 방에 들어가서 자리를 깔고 누우셨어요. 누우시면서 시어머니에게 사돈도 힘들면 옆에 누워서 주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막상 너무 뻔뻔한 듯 저희 부모님이 생활을 시작하니까 오히려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가 불편했는지 방에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서 밤새 잠을 자더라고요.
그 후로 누가 이기는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약 일주일간 복잡한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 어렵다는 사돈댁과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가 남편을 불러 좀 짜증을 낸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당신 집으로 가서 편하게 쉬고 싶으니 빨리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를 내시고요. 하지만 작은 신우가 이미 집을 모두 날려버렸기 때문에 막상 갈 곳이 없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잘난 장남인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 지 일주일 하고도 3일이 지난 시점에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가 지낼 작은 투룸 하나를 구했는지 짐을 챙겨서 먼저 나가더라고요. 진작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분쟁도 없고 감정도 상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을 나간 후 작은 시누이와 큰 시누이는 불같이 연락을 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우, 내가 정말 어이가 없네.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시부모 어려운 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니?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형님. 저야말로 이런 콩가루 집안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고생은 다 하고 경제적 지원도 다 하고 근데 저를 이런 취급밖에 안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너 뭘 어떻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근데 그 은혜를 네가 이런 식으로 갚아? 넌 며느리 자격도 없어. 결혼할 때부터 별로더니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야. 네, 어머니 저한테 잘해주셨죠. 저도 알아요. 근데요, 형님들한테도 충분히 잘해드리지 않았나요? 저는 남편이 저 몰래 형님들하고 시어머니한테 매달 생활비 챙겼다는 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야, 그건 내 동생이 해준 거지 네가 해준 거야? 왜 직접 하지도 않은 걸로 유세야, 유세는. 저 모르게 돈 빼돌려서 본인 가족 안 챙기고 시댁 식구 먹여 살렸는데 그럼 뭐 다른가요? 정말 저도 더는 이런 취급 받고는 못 살겠어요. 앞으로 효도는 셀프로 직접들 하세요들. 화가 나는 마음에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고 화가 났는지 그대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저와의 통화 내용을 다 전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이내 전화가 와서 저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면서 애들이 저를 보고 뭘 배울지 걱정스럽다며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 역시 살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깔끔하게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하기로 했어요. 협의 이혼 당시 이미 법률 상담을 몇 차례 받았고 남편에게 돌아갈 재산은 별로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혼 이야기가 오갈 당시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 또한 당장 나와 헤어지는 것이 더 급하다며 모두 다 동의할 테니 하루빨리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협의 이혼 신청을 하고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면서 이혼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시누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돌연 협의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유책 배우자인 저에게 위자료를 받고 자신의 몫의 재산 분할도 받아야겠다면서 협의 이혼을 취소한 후 이혼 소송을 걸어오더라고요. 조용히 끝내고 싶었는데 정 원한다면 저 역시 져줄 마음은 없었기에 소송에 응해 변호사 선임 후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했어요.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저 역시 반소장을 접수해 법적 대응을 했어요. 반소장을 받고 난 후 약이 올랐는지 전화를 해 노발대발하며 네가 뭘 잘못했는지 똑똑히 알려주겠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가 22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며느리 노릇까지 해온 것들, 그리고 애들까지 완벽하게 케어한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절대 불리한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역시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이혼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건 저에겐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이 아빠이니까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나름대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회마저 모두 차버린 건 남편이었고 이렇게 된 이상 저 역시 제대로 싸워서 제 몫을 챙기고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또 이미 어느 정도 다짐을 하고 시작했던 일이어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더라고요. 남편이 보낸 소장 내용에는 제가 아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남편의 가족들에게 함부로 했다는 것이 주요 유책 사유가 되어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반소장의 상대방이 이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며 남편을 포함한 남편의 시댁 식구들 모두 다 이혼을 이르게 한 주동자라는 주장을 하며 대응을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아닌 시누이들의 개입이나 간섭,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한 내용들 모두가 다 녹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결과는 저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죠. 이에 저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남편의 기여도는 별로 없다는 점에 대해 적극 주장을 했어요. 어차피 남편은 아이들 양육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을 통해 이혼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과 위자료 지급 그리고 재산 분할을 내 몫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서면을 작성하고 낼 때마다 단순히 남편과 저 사이의 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시누이들과 나눈 대화와 갈등에 대해 주장을 하니 자연스럽게 이혼 소장에서도 시누이들의 역할이 빠지지 않게 됐어요. 서면을 받아본 남편은 그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저에게 연락을 해 노발대발 화를 내더군요. 이는 우리 둘 이혼인데 전혀 관련이 없는 시누이들까지 끌어들여서 문제를 크게 만드냐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남편과 저 사이의 문제였다면 과연 일이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까요? 당사자인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상황을 듣는다면 시댁 식구들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말이죠. 저 또한 할 말은 많았지만 변호사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신 대로 소송 중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을 새기며 대응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잘 모르는 남편이 보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그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급기야 결과가 불리해질 것이 걱정스러웠는지 평소에는 찾지 않던 두 아들을 만나서 설득 아닌 설득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 역시 아이 아빠이고 부모인데 아이들에게 엄마인 제 험담을 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싶으면서도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자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결혼까지 한 제가 한심해질 정도였어요. 이혼 소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사 조사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 이에 아이들을 설득해서 저를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여자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사춘기에 이르렀고 어느 정도 사리 판단이 충분한 아이들이 아빠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서 움직여 줄 리가 없었죠. 오히려 저는 엄마 아빠로 인해서 이혼하는 과정을 봐야 하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막장 상황을 보고 느끼게 만든 것에 죄책감이 느껴지면서 미안하기만 했는데 남편은 자신 살 길에 급급해 아이들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아빠가 나 찾아왔어. 응? 아빠가? 아빠가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오셨었나 보다. 아빠가 뭐 맛있는 거 사줬어? 아니, 나 만나서 지훈이까지 데리고 집으로 가서 고모들이랑 같이 얘기했어요. 어? 고모들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엄마 얘기. 엄마가 얼마나 나쁘고 아빠를 버린 다음에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려고 하는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가사조사? 그거 할 때 엄마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래. 그랬어? 아, 참. 엄마랑 아빠 때문에 너희까지 이런 얘기 듣게 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하네. 엄마, 우리도 이제 알 거 다 알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엄마가 잘못한 것보다 아빠랑 고모들 문제가 더 크다는 것도 알고 걱정하지 말고 미안해 하지 마.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엄마 마음도 읽어주고. 근데
고모들이나 아빠 말 듣지 말고 지훈이랑 네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하고 말해. 이런 조사까지 받게 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당연하지.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 아유, 엄마 생각해 주는 건 우리 아들들밖에 없다. 고마워.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자신들이 느끼고 생각한 바대로 가사조사에 임했어요. 아이들 눈에도 아빠와 고모들, 그리고 친할머니가 불편했고 이상해 보였는지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사조사관에게 전달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남편의 불화로 인해 아이들이 느끼는 착잡함과 불안함에 대한 부분도 전달받게 되니 강하게 먹었던 마음이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너무 미안하지만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인데 남편은 아이들과 저라는 가족에게는 뿌린 것이 너무 없었는지 결국에는 외면을 당했고 이혼은 결정되었어요. 이미 헤어진다는 건 기정사실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 책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상황을 떠안은 채 그렇게도 소중한 누나들과 시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남이 되었고요. 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저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전 남편 식구들의 만행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 인정되었고 흔히 시부모님이나 시누이와 같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변호사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높은 금액을 청구했는데 어느 정도 감액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무려 5천만 원이라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낸 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또 아직은 미성년자인 아이들 양육권과 친권을 저에게 줬고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인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는 두 아이 합쳐 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전 남편이 협의 이혼을 취소하고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제가 열심히 모아서 마련한 이 집 때문이었는데요. 이 집은 당연히 제가 마련을 했고 그렇기에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변함없는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이 집은 제가 소유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라고 판사님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2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할 수는 없었기에 현금으로 남편의 몫만큼 재산 분할을 해주긴 해야 했어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이례적으로 남편이 가정생활에 기여를 한 부분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또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매번 조력을 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말 적은 비율의 재산 분할을 나눠주게 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은 끝이 났어요. 소송 1년 만에 이혼 소송 판결을 받았고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웠던 전 남편은 항소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몇 차례 화풀이 전화를 했지만 어쨌든 이제는 정말 남이 되었다는 소식에 후련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제는 내 집도 있고 조금은 쉬엄쉬엄 일을 하면서 아이들과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은 안도감과 모든 것들이 다 잘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드디어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혼 소송 후 항소를 한다고 엄포를 놓던 전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이 끊기고 그 후로 6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저는 매우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던 서울에 아파트 마련을 해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니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행복하기만 해요. 아이들도 이제는 안정감을 찾고 좀 더 밝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전 남편은 이혼을 한 후 돌아갈 곳이 없으니 작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투룸으로 들어가 또 다시 복작복작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 시누이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발을 빼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경제적 지원도 없이 모르는 척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다시 또 버는 족족 시어머니와 능력 없는 작은 시누이를 먹여 살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꼴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전 남편은 그렇게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에게도 대리 효도를 해줄 것을 요구하더니 막상 본인이 직접 누구 도움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부양하게 되니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분명 제가 노력을 하고 돈을 벌었을 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던 무게가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니 매우 무겁게 느껴지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이겠죠. 이제는 남이 된 전 남편이기에 이런 소식조차 모르며 지낼 수 있었는데 이혼 후 딱 한 번 술을 마신 채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고 받아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지금 사는 생활 자체가 힘든지 잘 지내냐며 연락을 해왔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디에 이야기를 할 곳도 없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하고 무려 22년이나 함께 산 전 남편이니 예정으로 전화를 들어주기도 했고 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를 했어요. 혼자서 집안 전체를 다 먹여 살리는 것이 너무 버겁고 작은 신우로 인해 빚까지 있었던 상황이라서 작은 신우에게 놀지 말고 밖에 나가서 청소라도 하라고 했다가 그날 집에서 난리가 날 정도로 싸움이 났다고 하네요. 자기가 결혼도 못하고 일도 안 하니 무시하냐고 하면서 목돈만 생기면 투자에 성공해서 돈방석에 앉혀줄 테니 투자 자본이나 달라고 하면서요. 시어머니는 중풍 이후 실어증 증상은 완화가 되어 말씀은 하시지만 어눌해진 말투로 인해서 의사 전달이 어렵고 상당히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나날이 많아졌다고 하고요. 왜 헤어지고 혼자 살아보니 이제야 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나 싶으면서 그립니? 그러게 요즘 부쩍 버겁고 힘이 드네. 예제와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버텨줘서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 수 있었나 보다. 그렇게 사랑하는 시누이들이랑 엄마랑 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잘 살아봐. 아빠 돌아오셨다. 죽어도 찾지 말라던 양반이 빈털터리가 돼서는 집으로 와서 엄마한테 납작 엎드려 잘못했다고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 그래? 그 내연녀도 아버님 돈 다 떨어지니까 쓸모없었나 보네. 그거 보면서 엄마는 또 받아주더라고. 생각 많이 했는데 부부는 그런 것 같아. 나도 처음부터 당신이 소중한 걸 알았어야 했는데. 이보세요. 이미 기차는 떠나갔네요. 내가 당신이랑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애들 아빠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앞으로는 애들 통해서만 연락 줘. 놀라운 건 집을 나갔던 시아버지가 1년 만에 돌아오시게 된 것인데요. 다시는 당신을 찾지 말라고 했던 시아버지는 함께 바람을 피웠던 상대와 1년 정도 살다가 자금이 모두 떨어지고 난 후 버림받았고 늙음하게 갈 곳이 없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붙어서 자신이 모든 병수발을 하겠다며 지내고 있다고 해요. 결국 그 좁은 집에 네 식구가 함께 살면서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큰 시누이는 자기에게 불리해질 것 같았는지 애시당초 발길을 끊고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연락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서야 저와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생각이 난다며 사과를 해왔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갔고 되돌릴 수 없는데 어쩌겠어요. 우울하고 힘들면 아이들 보러 와서 시간을 보내고 당신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제 나이 50도 되지 않은 시점에 그런 말에 격하게 공감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전 남편과 헤어진 후 아이들을 데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기도 하고요. 전 남편과 두 아이들 방을 모두 만들어주면서 살고 싶어서 마련했던 넓은 집이었는데 전 남편이 빠지고 나니 조금 허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회의를 한 끝에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고 덕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밥도 굶지 않고 집안일에 치이지도 않으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도 모시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살고 계시는 집을 세를 주셨고 저에게 아무리 가족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매달 생활비 명목의 월세를 주시고 계세요. 덕분에 친정 부모님이 힘들게 집안일을 하지 않도록 일주일에 3번 도우미 분을 불러서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상황이 매우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정말 꿈처럼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지금 이 결과에 대해 저는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22년이라는 오랜 시간 가족으로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대리 효도를 강요한다는 건 그 누구도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건 확실해요. 물론 저는 미련하게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리 효도의 늪에서 당연하다는 듯 지내왔기는 하지만요.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저처럼 바보같이 참고만 지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도 늦게나마 도망치고 저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행복하고 행운이 깃드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